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쌤 혹시 방탄소년단? 네. 아냐고요? 아이고, 저 생각보다 모르는 간첩이. 예, 나이가 어립니다. 네네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 알고 래퍼 있습니다. RM이 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 홍보대사로 네. 위촉이 됐다는데요. 예전에 고 송혜 선생님이 네. 요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유해 발굴 감식단 홍보대사로 연예인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니까요. 그 유해 감식 발굴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유명인 분들이 이렇게 홍보대사로 하시거나 그쵸. 아니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죠.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한국 전쟁 때 이렇게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들을 발굴을 해서 꼭 한국 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전이었잖아요. 네. 국제전이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다른 나라 군인분들도 있으니 이렇게 잘 발굴을 해서 유해를 잘 발굴해가지고 각자의 나라에 보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 전쟁을 전공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단순히 유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네, 거기 안에서 또 많은 당시의 그런 전황을 알 수 있는 많은 유물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 대충 그 유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또 그려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연구가 하나씩 또 축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모르세요. 맞아요. 네. 저는 김훈 작가의 소설에서 그 내용이 네. 그 유해 발굴단 하는 분이 등장하니까 그 전쟁 당시를 이제 그 발굴을 하면서 추정을 하고 상상을 하는 대목이 나왔는데 엄마한테 20살의 군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네. 20살 뭘 알겠습니까? 네. 20살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던 것을 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두렵지 않지는 않았을 아유, 거예요. 엄청 무섭죠. 그게 막 통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누군가 우편함 같은 게 아, 통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인민군 우편함이 그렇죠.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어. 막 이러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게 또 하나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식적인 자료 말고도 네. 그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들이 네. 남아 있기도 하고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RM의 경우에는 역사학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일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그 방가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요. 네. 큰 곰돌이가 하나 있어요. 입구에 엄청 큰 곰돌이 인형. 왜요? 그 곰돌이가 방가사회상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품절됐어요. 품절.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그 샵이 있잖아요. 네. 거기 요즘에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다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 박물관에서 파는 굿즈라고 하죠. 뭐 이런 굿즈들이 한국은 솔직히 수준이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볼펜에 글씨 새겨져 있는 게 다였어요. 네. 공책이랑.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그 굿즈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가사회상 모양의 그 굿즈가 있었어요. 되게 파스텔 톤의 이쁜. 그거를 우리 RM님께서. 아랫님께서 홍보를 한번 딱 해주셔서 여행을 오면 일단 국립중앙박물관 오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네. 그리고 그걸 사가시는 거예요. 예. 품절 났습니다. 품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비싸거든요. 6, 7만 원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요? 네, 비싼 거예요, 그거. 근데 동이 났어요? 네, 동이 났습니다. 예. 역사학자분들은 RM님께서 참 고맙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야 국립중앙박물관 또 돈도 많아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 취업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 RM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까 이제 전쟁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할 거라는 예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게 너무 뜬금없나요?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주 맛있죠. 사 먹거든요. 네. 혹시 그 반미가 진짜 반미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네네네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베트남이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국가였던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 네. 맞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네, 나라. 공식적으로 미국은 유일하게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베트남 전쟁 얘기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요. 네. 베트남 전쟁의 실체보다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네, 예 그리고 파병, 네, 국제시장 네. 이런 거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베트남 여행 많이 가지만 사실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주로 기억하는 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베트남 파병 간 사람들의 이야기, 뭐 안정현 선생님 소설에 있는 하얀 전쟁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거 아니면 우리 삼촌의 뭐 누구의 누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대. 그때 갔을 때는 말이지. 네. 아니면 조성모씨 뮤직비디오. 유명하죠. 예, 네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파편적이고 본질하고는 다 거리가 먼 네네네. 내용들이잖아요. 베트남 전쟁은 왜 이런 내전인가요? 베트남 전쟁을 저희가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는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이 그리고 물론 한국 전쟁이 한 3년 정도 이제 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긴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은 기간만 놓고 따지더라도 1, 2차 일단 전쟁으로 나뉘어요. 1차 보통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칭할 때는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것도 거의 한 9년 정도 됐고요. 그 앞서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도 한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났었던 전쟁이고요. 이 안에도 살펴보면 이념, 그다음에 어떤 민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국제관계, 그다음에 참전한 1차 일단 인도차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었었고 베트남과 프랑스 네. 지배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누구랑 싸웠는지 일단 실체를 알 수 없어요. 미국이. 그다음 미국만 싸웠던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또 참전을 해서 싸웠는데 미국이 싸우는 주체가 누구이냐가 굉장히 모호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기기가 힘들었던 전쟁이기도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1차 전쟁은 프랑스와 그 피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과의 싸움이었나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베트남의 역사를 좀 그럼 제 역사부터 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베트남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아주 느낌을 비슷합니다. 살짝 가졌거든요. 네. 베트남 분들도 한국 사람을 엄청 좋아하기도 네네. 하고요. 예. 베트남은 한국이랑 역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요? 아주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화 문화권, 네, 있다는 중화 거. 문명, 네. 그 바운더리에 있었다는 있었던 거. 나라였고요. 잘 모르시는데 불교 국가기도 하지만 네.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이자 한자를 썼어요. 네. 베트남 한자 문화권이자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네. 유교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던 나라였어요. 정근대 시기에. 그리고 한국이랑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의 역사가 언제나 어떤 그런 중국과의 전쟁과 어떤 침략에 맞서 싸웠었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또 같이 교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교류를 했지만 끊임없이 중국의 왕조가 남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막아냈었던 역사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트남의 영역만 놓고 봤을 때, 영토를 놓고 봤을 때 남베트남이랑 북베트남의 문화권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베트남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베트남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으십니까? 모자. 네, 그다음에 그 치파오처럼 생긴 그 옷. 네. 그다음에 좀 키가 좀 작으시고. 그렇죠. 까무잡잡. 네, 까무잡잡하고 피부가 네. 그런 느낌은 남베트남. 월남. 네, 남베트남 쪽에 사셨던 분들이 그런 그 체형을 이미지가 가지고.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분들은 동남아랑 역사를 좀 같이 하기도 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네. 뭐 캄보디아나 네.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과? 그런 나라들과의 연결이 조금 되는 문화권이었고요. 근데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중국과의 친연성이 굉장히 강했었던 그렇겠네요. 그거였고, 그래서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통일 전쟁을 하게 돼요. 18세기가 되면은. 근데 통일 전쟁 과정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통일 전쟁 과정에서. 그래서 농민 반란이 성공을 해서 하나의 통일 왕조가 농민 반란군에 의해서 형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기존의 왕조 중에 응우엔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예.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지고 엎고자 예. 누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네. 근데 그 외세가 프랑스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응우엔 왕조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네. 농민 반란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응우엔 예. 왕조로 재통일이 되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때가 되면 18세기, 19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이면 한번 그 구글 지도, 구글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구글 지도를 한번 쭉 펼쳐놓고 베트남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서구 열강이라고 부르는, 흔히 얘기하는 열강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 땅인지가 눈에 보여요. 뭐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쫙 가로지르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을 하면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동남아를 꽉 쥘 수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프랑스가 여기를 엄청나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 응우엔 왕조 입장에서는 도와준 건 감사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욕심내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라고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깨지죠.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됐지만 한국이랑 그래서 비슷해요. 뭐 다른 나라라고 또 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안 했느냐, 그건 아닌데 한국 굉장히 치열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식민지였다고.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 자체가 굉장히 포압적이에요. 프랑스가 굉장히 문화적인 국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포갑적인 식민 지배를 겪어오다 보니, 우리가 직접 겪었다 보니까 뭔가 다른 나라, 뭐 영국, 프랑스, 어떤 유럽인들은 식민 지배를 할 때 굉장히 뭔가 문화적으로 했을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보다 나을 느껴지지만,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베트남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2등 국민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훨씬 더 노예 상태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문화도 훨씬 이질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무시했군요. 네, 비문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덧입히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포갑적으로 했고, 네.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분이 그 유명한, 호치민. 그렇죠, 호치민 아저씨, 호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호 아저씨요? 네네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군요. 지금도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불립니다.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네. 이분이 이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그 기반이 됐었던 사상이 사회주의가 됐었던 거죠. 민족주의이자 이제 사회주의였었던 건데, 문제가 조금 불거지게 되는 건 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면서입니다. 왜요? 프랑스가 망했거든요. 독일한테 프랑스가 망했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네. 유럽 전선에서는 히틀러의 나치가 예. 프랑스를 점령하고 비시 프랑스라고 하는 괴뢰 정권을 세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독일이 지배하나요? 그래서 독일이 일본에 그걸 위임합니다. 동맹 관계니까요. 그래서 예.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일본에게 위임을 하면서 일본군이 들어와요? 동남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죠. 2차 네. 세계대전입니다만,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베트남에 진주하게 되는군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군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식민 지배를 훨씬 더 포갑적으로. 베트남에서도 포갑적인.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일본군이 들어올 때 일본군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프랑스와 저 영국, 미국들의 어떤 그 포함해서 베트남 민족을
구원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오지만 사실 뭐 일본이 원하는 거는 프랑스가 원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일본이 원한 게 뭐예요? 천연자원 같은 건가요? 그렇죠. 천연자원도 천연자원이고 베트남은 굉장히 자원이나 이런 걸로 축복받은 땅이에요. 쌀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이모작 되는 데죠? 네네네. 산모작을 합니다. 거기. 아, 산모작을 네. 해요? 그거 산모작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아무튼 3번 납니다. 3번. 쌀이 3번 나요. 아,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산에서 쌀 실어 가듯이 수탈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눈독 들일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수탈도 해가고 그래서 한 뭐 1년에 한 3,400만 명의 아사자가 날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수탈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더 없었고 치열하겠죠. 호치민은 이제 호치민 입장에서 주적은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이 됐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호치민이 주적을 일본으로 삼는 순간 가장 중요한 동맹 상대가 미국이 아, 미국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호치민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 이때까지. 예. 이때까지는 연합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네. 미군이 승리를 하고 일본이 그게 2차 패전을 세계대전이니까. 하게 되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계속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방을 맞았죠. 네. 베트남도 해방을 맞게 되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독립을 선언을 하기도 해요. 네. 호치민과 이제 비엔민이라고 하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이잖아요. 네. 군을 이끌었었던 거니까 해방을 선언하는데 프랑스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걸.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프랑스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위치가 더욱 애매해지거든요. 승전국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요? 이미 망했었으니까요. 아, 2차 독일에게? 세계대전. 네, 독일에게 망한 상태에서 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지금 뭐 영국, 네.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뭐 소련, 그다음에 중국, 네. 미국 이런 나라들보다 네. 좀 월등한 어떤 화력을 통해서 예.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기 한 게 때문에. 아니다 보니 승전국 반열에 끼기가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욕심은 나는 땅인 거예요. 베트남이. 그렇죠. 오죽하면 네. 그랬겠습니까? 2차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분명히 자기들 땅이었으니까. 내 땅이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내 프랑스 땅이었는데 입장에서, 프랑스 프랑스 입장에서 내 땅이었는데라고 하는 이상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누구랑요? 베트남이랑. 그게- 그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그게 7년이라 9년이라고. 8년 정도. 8년 정도. 네, 되죠. 누가 이겼어요? 여기서도 흥미롭게도 네, 베트남이 이깁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고 안 져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함에도 예.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파기 시작을 하는 게 땅굴 아. 터널을 팝니다.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아마 그 호치민으로 놀러 가시면 네. 옛날엔 사이공이었죠. 네. 사이공이라고 하는 곳 그 옆에 구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가 구찌 터널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터널이 연결되는 게 다 합치면 200km가 넘거든요. 그 밑으로만 다니는 거네요, 보이지 네네네네. 않게. 이제 흔히 그걸 이제 게릴라전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 지리적인 습득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일 수밖에 테니까. 없고 거기에다가 울창한 밀림숲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싸우고 예. 이거를 프랑스에 아무리 현대식 무기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 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 8년이면 우리 네. 3년 전쟁한 것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네. 베트남에 8년 동안 전쟁을 했다면 이미 수탈이 될 대로 된 상황에서 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베트남은 굉장히 피폐해졌을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왜 치르게 되는 건가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차 예. 차이나 인도 차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의 전후 어떤 그런 처리를 위해서 회담이 하나 열리는데 그게 네. 이제 제네바 회담이라고 하는 제네바 겁니다. 회담. 네. 제네바 회담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하죠. 누가요? 열강들이요. 아. 그래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하겠다라고 자기 합니다. 마음대로? 지금 좀 불안하다. 정세가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 통치 해줄게.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한 한국이랑 상황이네요. 굉장히 비슷한 네. 거죠. 그래서 17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 남북으로 나누고요.
북쪽에는 그래서 그 호치민 를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남쪽은 심지어 전제 왕권이 생깁니다. 왕이 다시 등극한다고요? 네, 저분이 이제 호치민, 아, 호 아저씨. 호 아저씨 얘기만 들었지.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네네네. 예. 근데 남쪽에는 이 바오다이라고 하는 황제 왕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제 왕권의 국가로 다스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예. 열강들이 쥐어짜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거기에 프랑스와 미국이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원래는 정말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뭐 기한을 정해두고 곧 빠진다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총선거. 아,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예. 하고 이제 그때 그럼 우린 빠진다라고 했는데 표 계산을 해봤겠죠? 네. 표 계산을 해보니까 호치민 아저씨가 유리했겠네요. 훨씬 유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총선거를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네. 여기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군을 투입을 한 거예요.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냥 투입할 수는 없었는데 정당성이 중요하잖아요. 뭐라도 뭐 할 말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네. 되겠죠. 정당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대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고 네. 대리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을 세우겠죠. 세우게 됩니다. 그 그게 사람이 누구예요? 의무딘 지엠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장군. 아, 네. 군인.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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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 군이 들어오게 되고요. 예. 그 군이 쿠데타를 통해서 바오다이 황제를 몰아내고 군정을 꿀입니다. 꾸리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 GM이라고 네.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네. 대통령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하고요. 부패의 약간 그 대명사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겠죠. 네네. 게다가 조금 더 하나 악수를 두는 게 네. 이 GM이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게 왜 악수인가요? 이때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겪었지만 네.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몇몇 있었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여기도 친프랑스인들이 있거든요. 있었겠죠. 그들은 가톨릭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됐었는데 가톨릭을 조금 너무나도 이 사람이 신봉해서. 신봉을 하다 보니 불교를 탄압합니다. 네. 종교를 건드렸네요. 네, 종교를 건드리게 되는 게 굉장히 악수였던 거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사진이긴 한데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불교의 승려 분이 한 분 티광득 스님이라고 네. 그분이 분신을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됐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해결해 줘야 할 GM이라는 그 사람도 너무 무능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그렇겠죠. 계속적으로 네.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남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고하게 안정적으로. 안정을 잡고 있는데 남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베트남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이나 아니면 꼭 사회주의 세력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의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뒤집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타개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공감대가 당연히 그랬겠죠. 1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나면 그 사는 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소규모 전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베트남 네.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내전이 이어지다가 북베트남까지 내려오게 되면 예. 이거는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 전략 속에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냉전 시대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를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명분이 뭐였을까 궁금해요. 네, 그 명분이 바로 저기 나오는 이제 통킹만의 예. 저 매덕스호라고 하는 그 배와 예. 저 통킹만이 지금 위치를 좀 보게 되시면 예. 북베트남이랑 중국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어요. 통킹만이요? 통킹만이라는 곳이.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거까지 미국 함대가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기에 이제 무슨 정찰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갔다가 예. 북베트남의 해군이 저기에 총을 쏘게 됩니다. 포를 쏘게 되는 거죠. 자기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네네네네네. 생각해서. 포를 쏘는 일이 벌어져요. 예.
네, 1차 포격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나중에 이 사후 처리를 할 때 합의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1차로 쏜 건 맞아. 경고 사격이었어. 네. 근데 이 1차 사격 이후 2차 사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벌어졌다고 미국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북베트남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2차 사격은 한 적은 마지막까지도 없다.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했다. 네. 누군가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문서가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2차 사격이 이게 5인이었다. 이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럼 사실은 아니었네요. 사실은 2차 아니었다라는 사격은. 걸로 아마 최근에는 많이들 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 통킹만 사건이 중요한 명분이 되죠. 명분이 돼요. 그리고 예.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돼요. 2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제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전쟁이 네. 64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63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음. 전투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적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아닌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나뉘어져 있어요. 네. 남베트남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미국은 이걸 막고 싶어 했어요. 예. 근데 저기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은 북베트남과의 전투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17도선을 넘어가는 거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자기들이 네. 나눠놨으니까. 왜냐하면 17도선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순간 소련과 중국이 참전하거든요. 그럼 다시 세계 대전이 되는 네.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17도선 이북으로는 잘 공격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 남베트남에 있는 아까 말했었던 소수의 사회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민주주의를 원했었던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던 그 터널이랑 이런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밀림도 울창하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미군도.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다음에 전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정글로 들어가면은 훨씬 유리하잖아요. 베트남 그렇죠. 군 지리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계속 꼬여요. 전투가 계속 꼬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드넓은 이 울창한 숲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무를 죽이자. 그래서 고엽제를 뿌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는 거면 네. 이 지리를 바꾸면 되지. 숲을 없애라고 해서 뿌리는 게 이제 고엽제가 예. 되는 거죠. 고엽제를 뿌린 땅의 전후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완전히 아예 달라요. 그냥 숲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성 그 물질을 예. 뿌린 거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죽을 정도면 사람이 멀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참전했던 네. 우리나라 병사들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피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게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된다고 하고 막 맞았다고 맞고 막 하더라고요. 하기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어요?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경제 성과 돈이 필요해서. 네, 돈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기 예. 보이는 것처럼 그 돈이면 굉장히 67년만 보더라도 네. 전체 GNP의 3.5인 거고요. 네, 수출 총액의 절반, 외환 보유고의 거의 43%, 거의 반이라는 거예요? 절반인 거죠. 그 정도로 차지했었던 거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가셨던 분들은 너무 좀 고통스러웠던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짜 고생 많이 예.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던 전쟁이라 좀 가슴 아픈 한국과의 인연 속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전투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네네네네. 예. 근데 미국이 쉽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최강국이었고 네. 지금보다도 국력이 더 강력할 때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떠오르는 제국이었으니까. 네네. 또 어떻게 패전을 하게 된 걸까요? 인정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컸던 거는요. 국내의 반전 여론이 너무 셌습니다. 네. 그때 히피 문화가 한창 네네네네. 미국을 휩쓸 때죠. 이 반전 운동은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반전 운동이 들끓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68년에 원래 구정에는 베트남도 구정이 있거든요. 네. 그걸 떼시라고 부른다. 떼. 떼. 어. 떼. 우리나라의 설날 네, 떼시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서로 알아요. 미국도 알고 베트남도 압니다. 이때는 전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걸. 근데 이때 베트남이 구정 공세라 그래서 전투를 해버려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전투에서 이기지만 네. 굉장히 결정적이었었던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떼공세 장면. 예. 그게 이제 호치민 네. 네. 그 미군 주 베트남 미군이. 예, 그 베트남 그 공사관을 대사관을 네. 일시적으로 장악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베트남 네. 군대가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생방송이 됩니다. 아이고. 이 장면이.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죠. 우리 이기고 있다며. 근데 저기 뭐야 대사관 뭐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거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반전 여론이 훨씬 더 들끓게 되고 예. 그러다가 보니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닉슨이 전쟁을 끝내겠다. 네. 우리는 베트남전을 종전해야겠다라는 걸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예. 닉슨이 이제 저기 나오네요. 저 닉슨. 네. 닉슨이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씩 미군을 빼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전쟁 자체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어요. 예. 빼는 과정에서도 막 캄보디아도 쳐들어가고 라오스도 쳐들어가고 하거든요. 미국이. 네. 근데 거기서도 잘 상황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닉슨도 피치에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네. 빠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리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맺고 네.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서로 빠지기로 합의는 해요. 헤어는 뭐 다음 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빠집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휴전 협정이거든요, 사실상. 예. 여기서 끝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군이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빠지는 중에 북베트남에서 침공을 다시 해요. 내려오는 겁니까? 네, 내려오게 되고 사이공이 예. 함락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뭐 한국군부터 시작해가 한국군이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기 네. 이제 저 사진이거든요. 네.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 미군에서 헬기 타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쳐요. 아. 너무나도 치욕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휴전 협상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갑자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도망을 가야 됐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 상황에서 한국에 있었던 교민들도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구축함을 보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때도 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은 베트남에 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로 베트남은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통일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봤어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네. 입장에서만 베트남 전쟁을 바라봤다는 게 좀 이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